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전쟁 파병으로 인해 국제적 존재감이 부각된 요즘 러시아의 지속된 무력 지원 요청에 김정은이 이번엔 특수부대 폭풍군단을 파병하려 한다는 계획이 폭로됐습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던 동북아의 긴장 상태가 더욱 고조될 전망인데요. 북한의 특수부대 파견이 단순한 외교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적극적인 무력 개입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이 파병하려는 폭풍부대란 무엇이며 이와 같은 도박의 결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김정은이 북한인민군 내 최정예 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 1만 명 이상을 러시아로 파병하기로 하면서 이 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은 1968년 1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한국과는 지독한 악연을 가진 부대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 시 후방 침투와 주요 인프라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고강도 훈련을 받아온 정예 병력들입니다. 이들은 여타 보병부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며 특히 충성도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한국전쟁 재발 시 큰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과거 김일성이 이 폭풍부대를 두고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일개 사단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발언은 이들 부대에 대한 김씨 부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부대의 실제 전투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훈련과 보급의 수준이 낮아 머릿수만 많을 뿐 현대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폭풍부대 상당수는 육군 특전사나 해군 특전사에 비해 훈련의 강도와 보급 무기의 질이 떨어진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력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는 하나 북한군 내 입지가 독보적인 만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 지원을 받는 강대국이라는 특이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듯 북한은 파병을 통해 단순히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군사적 및 기술적 지원을 대가성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19일 김정은과 푸틴은 러북 조약을 통해 군사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제4조 조항을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는다면 각자의 법에 따라 지체 없는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1996년 폐기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되살아난 것인데요. 이 조항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21세기 약의 축이 부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젤리코 교수는 텍사스 지역 내 언론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4개국을 1930년대 이후 출현한 새로운 악의 축으로 지명했으며 이들은 그 어떤 세력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북한과 이란은 수백만 발의 포탄과 수천 대의 공격용 드론을 러시아에 보낸 데 이어 200여 발의 단거리 탄도발사체를 포함 수백 발의 미사일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 KN-23을 약 65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악의 축 중국이 생산한 막대한 부품이 러시아 전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 기업을 통해 이들 부품을 수입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 악의 축 국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사 분야 인재풀을 이용한 기술 교류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고문단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을 혼합한 복합적 공중공격 방법을 학습하는 대신 드론 제어 및 GPS 신호 교란에 대한 정보를 이란과 공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도 서방 방공망에 대한 미사일 성능과 관련하여 귀중한 기술적 군사적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과 군용 위성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성능을 향상하고 정찰 위성을 통한 미국 및 한반도 주변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천리마 일형 발사체에 만리경 1호를 탑재하여 정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정원은 러시아가 완제품 형태의 신형 엔진을 통째로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인 해커 지그프리드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핵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몇 단계 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령 북한은 현대식 수소폭탄에 필요한 폭탄 연료인 플루토늄과 삼중수소의 재고가 없었으며 미 본토에 도달할 사정거리의 ICBM급 로켓 기술 역시 정상적 궤도로 발사된 적이 없어 유도와 재진입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후원자의 등장으로 북한은 이런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는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사실 북한군은 전쟁 물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조차 치른 적이 없는 경험치가 제로인 군대였는데요. 이번 파병을 통해 KN-23 단거리 미사일 등의 성능을 시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 체계를 개량해 외국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근거를 축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미 의회조사국은 러북 관계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식량과 석유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전체적인 수준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7억 211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 규모의 98.3% 수준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해졌다는 판단은 섣부른 것인데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약 9배, 북한의 약 1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거나 일단 구매 물자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내수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역시 중국의 식량, 에너지 지원이 없다면 바닥부터 멸망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협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서방의 군사력과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미국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진핑의 전략과 정확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베트남전과 욤키푸르 전쟁이라 부르는 제4차 중동 전쟁에 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집트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소속 조종사 20명으로 구성된 파견대를 보내 이집트군의 미그 21 전투기를 조종했는데요. 이 조종사들은 전투작전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공중전에 능숙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조종사 외에도 지상 승무원, 기술자, 통역사, 행정직원도 지원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향후 무기 시험 및 성능 개량과 관련된 귀중한 데이터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닌 훨씬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도박성 전략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은 이러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전술을 관찰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계산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정은이 푸틴의 무분별한 전쟁 행위를 국제법을 무시해도 되는 전례로 오판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동맹국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KN-23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신형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국들은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파병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은 단순한 국제동맹 과시가 아닌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군사적 방어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무분별한 도박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번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7일 북한 참전 나비 효과 영상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또한 북한의 참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정부가 불리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의 갈등은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 외교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미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는 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는 과거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대만 독립과 친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낸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데요. 중화민국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킬 힘도 갖추지 않은 가운데 내뱉는 발언들은 공연불처럼 들릴 뿐입니다. 라이 총통은 본인의 총통 임기 동안 대만의 자유 민주헌정 체제를 굳건히 하고 대만에 침투한 중국 세력 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재 대만이 가진 유일한 카드는 TSMC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만의 주미대사격인 위다레이 주미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 대표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도와야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은 대만의 2025년 예산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대만 예산회계통계국이 밝힌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은 2천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8% 증가한 수치지만 대만이 강조했던 스스로 돕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작태였습니다. 대만의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도발을 막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침략 야욕을 떨쳐내기 위해선 최소 한국 수준의 국방력과 방위 인프라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투자로는 실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유럽의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경제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한 데 반해 올해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낸 알부자 대만의 씀씀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전쟁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나 카타르조차도 대만보다 많은 예산을 방위비에 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방이 대만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양안 전쟁 발발 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발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만은 자신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군사적 대비책조차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봉쇄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대만이 내놓은 대비책이란 것이 미국과의 협동작전만을 강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 손만 빌려 해결하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의욕을 꺾어놓기 위해서는 IT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만이라도 방위 산업에 써야 했고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국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오히려 대만을 중국에 바치려는 매국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파이자 대만의 총통까지 지낸 마잉주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대만의 국호 변경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항복 선언을 하겠다는 군모임이 대만 내에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래선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중국의 반나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425개의 현역 해군부대 외에 잠수함 72척,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8척, 콜베트함 71척, 호위함 44척, 기뢰함 49척, 연안경비함 127척, 강습 상륙함 11척을 운용 중입니다. 이것도 외부에 드러난 정보일 뿐 그들이 감춘 공격력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미국이 작정하고 참전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당사자인 대만이 먼 산 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면 전장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사꾼이자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오히려 대만과의 의리나 지정학적 가치보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정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TSMC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TSMC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해외 공장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TSMC의 주요 생산 공장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은 대만의 국가 소멸이라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만은 망해도 좋으니 TSMC만 지키자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대만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지역 방위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직접 군사 개입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당 지역의 강국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방어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첨단 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방위 산업 측면에서 한층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이 줄어들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지역 안보 및 국제 정치의 변동성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국 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직간접적으로 대만에 급파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 준비 태세도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대만 해협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방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 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군수 지원,
정보 제공, 후방 지원 등의 역할만으로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 분명하며 되돌릴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의 해군과 공군 역시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에서도 서해와 남해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9일 중국 포위 훈련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이 참여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리시 대변인이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군은 대만 해협을 포함하는 대만섬 전역을 압박하는 포위 훈련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의 규모와 동원된 무기의 수량도 놀랍지만 대만인들을 경악게 하는 것은 중국군들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대만섬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벌인 포위 훈련은 중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은 대만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고 대만과 국제사회에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과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대만의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등장한 시진핑은 연설 내용 중 대만과 미국을 향해 싸울 용기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왔으며 대만과의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류야저우 중국인민해방군 장군을 처형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침략전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내부와 외부의 사정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과 내수경제 모두 망조가 든 상황인데요. 중국 내부의 불만을 대만이라는 존재로 돌려야 시진핑의 장기 독재가 가능해질 만큼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대만의 내부 사정도 시진핑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정치 구도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시간을 끌수록 중국의 무력 통일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과거 대만은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홍콩 탄압을 목격한 대만인들이 민진당의 표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대만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한 반면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 중국으로선 대만 침공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위 훈련은 이러한 입장을 군사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대만 주변에 군용기와 함정을 수시로 보내 대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 해협 주변에서 벌어지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도발은 대만 독립 세력과 그를 지원하는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대만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압박과 도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위 훈련은 중국군이 대만을 해상 및 공중에서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과 공군이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치면서 봉쇄 훈련을 실시한 것은 향후 대만과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 시 필요한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두고 중국이 전면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대만과 미국을 향한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대만 내부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 해협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에도 과시했는데요. 여기에 사이버 공격, 정보전, 미사일 타격 능력 등을 포함한 비대칭 전술은 대만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훈련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공중 전력의 배치는 이러한 비대칭 전력 사용의 연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앞으로도 대만과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가 독립 성향을 유지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및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해협에 군함을 추가 파견하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형국이 된 대만은 서방의 지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맞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미국은 이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당연히 양안 전쟁에 참전할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속전속결을 노릴 것이고 대만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대만 해협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의 상륙을 저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가전을 중심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했듯이 대중국 방어 전략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상의 양안 전쟁을 두고 워게임이 무수히 펼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기는 결과도 있고 중국이 이기는 결과도 있지만 변수 또한 매우 다양해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변수 중 하나가 과연 중국이 개전 초기에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미국 기지를 공격받은 미국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이는 국지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과연 대한민국이 양안전쟁 속에서 얻는 이득과 피해 규모가 될 텐데요. 전술의 뜻 한반도는 베이징을 포함 중국의 주요 산업 거점인 연안도시와 가장 가까워 중국을 감시하거나 유사시 타격도 가능한 전초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일 텐데요.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을 항시 옆에 두고 있어 언제나 전쟁을 대비해 왔습니다. 포탄 등 한국 내 비축 물량만으로 상당 기간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뿐더러 각종 산업의 생산 체계가 전쟁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연합군에게 대한민국은 가장 핵심적인 병참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자체 군사력 또한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포병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상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강되고 있는 공군과 해군 전력도 중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자극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보단 우리가 중립을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텐데요.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양안 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서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유럽과 서방국가연합의 주요 일원인 호주, 북중미 대륙에서도 대외적으로나마 미국 편을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시위를 벌일지언정 당장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양측 모두 경제적, 외교적 부담이 큰 전면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으며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맞서 방어력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요. 특히 한국을 본받아 중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대만의 자국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교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가까운 한국에 군사와 방산 분야 참여를 지속해서 타진하는 등 중국의 침략 야욕에 대한 파회법으로 한국을 이용하고자 무언의 압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참여와 참전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고 한국과의 존망을 걸고 우리의 손익을 따지는 것조차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맡긴 대만을 보면서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기거나 강대국의 군사력을 믿고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 다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보거나 한국산 무기를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